제즘 같은 경우에는 종말 단계에서 적외선 탐색기를 가지고 영상을 대조를 해서 들어가요.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죠. 엘라즘 같은 경우에는 침투해서 들어가는 과정에 요격 미사일의 레이더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종말 단계에서는 DMPI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요망 탄착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배의 형상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취약해라는 판단이 들면 얘는 여기를 물고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대지 순항미사일, 공대함 순항미사일을 전투기를 기반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 하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달아서 내가 작전을 합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건 나는 전투 능력이 떨어져요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보통은 폭격기 기반으로 이 미사일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테스트되고 있는 방법은 C-17 수송기에서 순항미사일을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적재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이 팔레트가 딱 떨어지면 꽂혀있던 미사일이 한 발씩 툭 떨어지면서 전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안녕하세요. 21세기 군사연구소에서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밀리터리 팩트체크를 운영하고 있는 유성엽입니다. 이 제즘 같은 경우에는 공대지 미사일로 최초에 개발이 됐고, 사실 항공기도 그렇고 순항미사일 같은 비행체의 형상도 그렇고 한 번 이 형상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설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제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제즘 ER이라는 형태로 연료 탱크를 좀 증가를 시키고 손쉽게 사거리를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최근에는 제즘 XR이라고 부르는 모델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량이 2000파운드급에서 5000파운드급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탄두 중량 자체도 2000파운드로 올라가요. 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엘라즘이라고 부르는 공대함 미사일 버전이 최근에 다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푼이라고 부르는 함대함 내지는 공대함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의 대체 전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엘라즘이라고 부르는 제즘의 공대함, 지대함, 함대함 버전인 거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사일에 대한 신화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든 성능만 좋으면 국산이기만 하면 성능 자체가 부풀려지고 중요성 자체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미사일도 탄약의 한 가지 종류고 적정한 가격에서 적정한 성능만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부셔야 될 표적은 같아요. 이라크전 때 한 달 동안 사용했던 유도무기 숫자가 2만 발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미사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즘이라고 부르는 무기 체계는 전 세계 모든 순항 미사일을 놓고 봤을 때도 그런 목적에 가장 부합이 돼요. 가격은 1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 성능도 다른 유도무기들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시험 평가를 했어요. 로트 넘버 하나당 16발씩 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쏴보고 검증하고 하면서 검증된 무기 체계를 전력화시키고 한번 공들여서 개발한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 체계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는 것이 미국이 항공 유도 무기 그리고 탄약을 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정확도는 양쪽 다 검증돼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즘 같은 경우에는 GPS 아이나스를 보조항법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 적외선 탐색기를 가지고 영상을 대조를 해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적외선 탐색기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GPS 아이나스가 보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역시도 정확도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엘라즘 같은 경우에는 상대해야 되는 표적 자체가 함정이고 생존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침투해서 들어가는 과정에 나한테 위협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인지를 해요. 요격 미사일의 레이더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회피를 할지 뚫고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는 복합 탐색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푼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만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레이더가 전자공격을 받아서 기만을 당하게 되면은 얘는 그대로 페일인 거거든요. 하지만 얘는 다 복합 센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DMPI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요망 탄착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배의 형상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취약해라는 판단이 들면 얘는 여기를 물고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요? 예. 그리고 좀 더 네트워크화된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발의 미사일이 협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한쪽은 상대한테 일부러 노출이 되면서 나한테 공격을 이끌어내면서 상대의 주목을 끌 수도 있고, 어떤 쪽은 딱 바닥에만 붙어서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만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전술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의 화살 쏘듯이 쏘는 이런 하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순항미사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항공기들이 어떤 기종인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B-52겠죠. B-52 같은 경우에는 A2AD 환경에서 굉장히 고위험 환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성이 떨어지지만 페이로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항공기들이 좀 더 뒤쪽에서 제즘과 엘라즘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여러 발을 다수를 투입해 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고민의 결과가 레피드 드래곤 같은 수송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즘과 엘라즘을 투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지금 테스트되고 있는 방법은 C130 수송기하고 C17 수송기에서 다수의 제즘을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송기에서 투하하는 화물의 형태로 순항미사일을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적재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팔레트가 딱 떨어지면 꽂혀있던 미사일이 한 발씩 툭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전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사실 공대지 순항미사일, 공대함 순항미사일을 전투기를 기반으로 운용한다는 건 굉장히 하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달아서 내가 작전을 합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건 나는 전투 능력이 떨어져요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투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폭격기 기반으로 이 미사일들이 많이 운용이 되고,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달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일단은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인 항공유도 폭탄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달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부피도 크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항공기에 달았을 때 항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전투기에다가 기름통을 또 달아줘야 돼요. 전투기 밑에 순항미사일 2발 달아주고 커다란 연료 탱크 2개 달아주고 나면 더 이상 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제즘 같은 경우에는 B-52, B-1, B-2, B-21 이쪽 폭격기 계열들하고, 그리고 F-15 같은 전투기에서 사용이 되겠죠. 반면에 LRASM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폭격기 일부, 요즘 보면은 B1이 공대함 임무에 투입되는 사례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폭격기 일부 기종들, 그리고 전투기 중에서 F-18 계열들이 좀 많이 쓸 것 같고, F-35 계열에서 이걸 쓸 수 있을지 없을지가 퀘션 마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F-35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성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장 자체를 외장으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즘이나 LRASM을 달게 되면, 그에 반해서 NSM이나 JSM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은 F-35의 내부 무장창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격기하고 함정에는 LRASM을 쓰고 F-35 전투기에는 NSM이나 JSM을 쓰고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극초음속 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탄도미사일들이거든요. 얘들 전부 다 마하 5, 6 이렇게 훅 넘어가요. 근데 이게 요격이 돼요, 안 돼요? 네, 요격이 됩니다. 속도가 빨라도 요격이 되잖아요. 탐지할 수 있는 궤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격이 되는 거예요. 80년대에 이게 굉장히 논쟁이 좀 많았어요. 아음속 순항미사일을 C스키머라고 부르는 형태로 만들어서 바닥에 탁 붙여서 가는 게 맞느냐. 서방에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런 형태의 대표적인 게 하푼하고 액교세라는 미사일이었고, 저고도로 내려가면 공기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를 무한정 이렇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이게 마하 3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미사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소재도 종류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아음속인 경우에는 알루미늄 합금 같은 거 대충 아무거나 써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속도가 마하 2점 몇, 마하 3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것들, 비싸고 좋게 만들려면 티타늄 합금 같은 거 써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도 달라지고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게 돼요.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건 양력도 쉽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도를 낮추는데도 한계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해요. 특히나 비행체가 지면에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 비행체를 공중으로 띄워버리는 효과 같은 것들이 강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면 지면에서 딱 붙지를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퉁퉁 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탐지되기가 쉬워져요. 속도가 빨라지면 공력가열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굉장히 뜨겁게 비행체가 되겠죠. 그러면은 특히나 요즘처럼 함정에 IRST라고 부르는 적외선 탐색 장치들이 붙어있는 함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아음속으로 만들고 차라리 스텔스 설계를 적용을 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의 LRASM이나 유럽의 NSM, JSM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가장 최근에 CSIS 보고서 중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워게임 보고서가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요 도출사항 중에 하나가 미군이 제즘과 LRASM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재고 규모를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A2AD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력들 중에 하나가 중국의 해군 함정들이거든요. 이 해군 함정들이 대만을 포위한다라고 하면서 그 주변을 포위하는 형태를 갖추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사실 전투기가 들어가서 일일이 그걸 다 유도무기로 파괴를 하려고 달려들면 전투기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자면 결국에는 제즈미나 LRASM 같은 형태의 좀 장거리의 공대지 또는 공대함 순항 미사일들이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좀 아까운 건데 우리 입장에서도 제즘을 사실은 한국군이 사야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군이 팔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즘 ER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다 안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조금 제한이 있던 상황에 우리는 도입 결정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여건들이 좀 있었겠죠. 사실 우리는 제즘을 도입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제즘을 도입을 결정을 했고 해외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